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자크라깡이 들려주는 욕망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크라깡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였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깡은 철학자를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진리 추구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왜 철학적인 진리를 찾는 그런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욕망과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욕망, 주체 너무 어렵죠? 일단은 자크라깡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깡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말하는 것과 말해지는 것의 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을 하는 거는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의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해지는 건 뭐예요? 뉘앙스가 자기도 모르게 말해진다 뭐 이런 의미 같죠?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것에 이끌려서 행동한 의식이 반대 뭐라고? 무의식적인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라깡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이성이라는 이성중심주의가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성을 가짐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라깡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 실제로는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다,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마저도 결국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무의식이 만드는 현상 아래에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어때요? 라깡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라깡이 무의식에 초점을 뒀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오늘은 라깡이 무의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책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과연 자크라깡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깡은 평생을 정신과 의사 및 정신분석학자로 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탐구한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까 기억해보세요. 아까 라깡이 뭐라 그랬죠? 인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뭘 중요시했다 그랬죠? 그렇죠? 무의식이죠. 자, 무의식을 바로 정신분석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잠깐, 여러분 무의식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아요? 무의식의 영역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프로이트였죠. 라깡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즉 라깡은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까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이트의 개념을 100%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보다 발전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개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개념은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바로 언어는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이죠. 말. 인간이 말을 배우면 언어라는 구조가 생긴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구조 때문에 무의식을 어쩔 수 없이 품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이 말을 배우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말을 배움으로 인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꾸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점 하나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 세상을 품게 되면서 나라는 주체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체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열은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점이 그 세상을 자기 속으로 이렇게 세상을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균열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의식이라는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단계를 3단계로 락강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상상계, 그리고 상징계, 또 하나 뭐였죠? 하나는 실제계입니다. 이렇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이렇게 무의식의 욕망을 단계별로 나눴고요. 자, 이게 바로 락강의 그 유명하다는 욕망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상상계인데요. 우리 책에서의 혜인이가 등장을 합니다. 혜인이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거울공주죠. 지금 백설공주를 연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울이 보이네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하면서 가장 표독스러운 왕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런 혜인을 보고 수선화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혜인이는 수선화 같아. 근데 웬 수선화? 수선화 꽃 여러분 아세요? 어쨌든 왜 갑자기 수선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걸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를 말로써 풀어볼게요. 옛날에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모든 사람이 나르키소스를 사랑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소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백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뭐라고 했죠? 이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얼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자기인 줄은 모르지만 누군진 몰라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르키소스가 빠져 죽은 샘물 옆에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수선화를 나르키소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까 나르키소스가 이 청년의 이름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런 유래를 통해서 지나치게 자신만 좋아하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르시시즘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과해졌으면 그건 좀 안 되겠죠.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르키소스가 샘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르키소스는 자신인 줄도 모르고 관찰했지만요. 어쨌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이 단계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상상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단계는 거울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거울 단계는 발드 우인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 까르르 되게 좋아하죠? 이런 환호성을 지르며 반응한다. 이것을 발견을 한 건데요. 라깡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자기 몸이 조각난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아이가 오른쪽 팔을 보면 오른쪽 팔만 보이고 왼쪽 팔만 보면 왼쪽 팔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조각조각 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조각난 건 줄 알았던 이 부분들이 온전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몸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울 보는 걸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남과 나를 잘 구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기 또래 아이가 울면은 괜히 자기도 슬퍼져서 같이 울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타인과 나를 구분을 못해요. 즉, 자기 몸이 이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울을 보여주면 아이는 이 자기 안의 모습이 나인 줄을 모르고 엄마가 거울 속에 비친 엄마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일화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봤을 때 엄마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온전히 완성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엄마와 나를 동일시 여김으로써 자기 또한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그만큼 충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 보세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실제로는 허구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 자신이 아니라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실제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구다. 이처럼 락강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알고 있는 데가 실제로는 상상의 구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는 나를 파악하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실제적인 진짜 나는 아니죠. 그냥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이 들어가는 게 필수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계예요. 그래서 상상계가 거울 단계다 라는 의미까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어린아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출발점, 바로 이것이 거울 단계입니다. 이렇게 상상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징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